여러 가지 서머다이내믹 프로세스를 보는데 우리가 시스템을 보고 그 중에 environment를 하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단열벽과 마찰이 없는 단열벽 피스톤 위에 납주를 올려놓고 이 안에 기체 분자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시스템에 해당되는 힙 레저버는 바깥에서 얼마든지 에너지를 집어넣거나 뺄 수 있는 에너지의 출입이, 열 에너지의 출입이 밑으로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시스템에서 우리가 어떤 연력학적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까를 생각했었고 그 중에 몇 가지 전형적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이소터멀 프로세스 유문 과정, 템퍼러처가 항상 일정한 경우. 템퍼러처가 일정한 경우라는 건 뭐냐면 다음과 같이 놔두고 뭐냐면 밑에 있는 핏 레저버의 템퍼러처를 일정하게 놔두면 이 안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더멀 이퀄리브리엄에 도달하니까 여기도 항상 온도가 T로 유지가 되겠죠. 온도가 T로 유지가 되면서 이게 다음과 같이 팽창하거나 줄어드는 경우 이 안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다음과 같이 움직이는 경우 우리 다음 같은 거를 아이소서멀 프로세스라고 얘기해요. 다음 같은 경우에 우리 연력학 제1법칙을 보면 우리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들어온 이 지난번에는 내부 에너지의 증가는 들어온 열 에너지에서 역학적인 한 일을 뺀 거라고 했는데 그 한쪽으로 넘기면 들어온 열 에너지는 에너지 중의 일부는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거나 역학적인 일을 하거나 추진하는 거죠. 그게 합한 거랑 같은 거죠. 그래서 보면 다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터널 에너지, 내부 에너지는 항상 템퍼러처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템퍼러처가 일정하다는 거는 내부에 변화가 없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 아이소서멀 프로세스에서는 델타 E가 0인 과정입니다. 델타 E가 0인 과정이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델타 Q가 델타 E가 0이면 여기 나오는 마지막에 이 조건, 연력학 제1법칙에서 나오는 이 조건을 보면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들어온 열 에너지는 전부 다 역학적인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좀 이따가 다음 몇 개의 슬라이드가 지나면 들어온 열 에너지가 있으면 어떻게 일을 하는가 혹은 한 일을 계산을 하면 들어온 열 에너지가 얼마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 이거 놔두고 할까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그러면 돼요 이제? 소리가 안 들립니다. 소리가 안 들려요? 지금까지도 안 들렸던 것 같은데 자 이제 들려요 그러면? 이제는 돼요? 돼요 이제는? 들리는데 좀 지직거려가지고. 지직거려요? 예. 왜 그럴까? 내가 안에다가 철심을 박아놨나? 오케이. 다음과 같은 과정을 우리가 마치려고 아이소서멀 프로세스에서 특정한 연력학적인 제1법칙에서 델타 E가 0인 프로세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 아디아베릭 프로세스라는 건 뭐냐면 밑에 있는 힛 레저버랑의 열 에너지의 교환을 금지시키는 프로세스예요. 이 안에다가 단열판을 딱 집어넣으면 그러면 여기서도 전부 다 열이 출입을 못하니까 이 안은 전혀 열 에너지의 출입이 없는 시스템이죠. 다음과 같은 시스템에서도 물론 앞에 있는 거는 좀 이따가 다음과 같은 등원 아이소서멀 프로세스에서는 컨스탄트 우리 좀 이따가 상태 방정식을 보면 다음과 같은 식을 볼 테고 여기서도 다음과 같은 과정을 따라 겪는데 이때는 뭐냐면 역시 연력학 제1법칙을 보면 이제는 다음과 같은 곳에서 델타 Q가 0이니까 델타 Q가 0이면 이게 어떤 조건을 쓸 수 있냐면 델타 E 더하기 델타 W는 0이죠. 그리고 다시 쓰면 2로 돼서 역학적인 에너지, 역학적인 일을 한 거라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두 개가 합하면 0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외부에서 열 에너지가 들어올 게 없으니까 일을 해주려면 어떻게 일을 하냐면 내부 에너지를 줄여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음과 같은 알게브릭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constant volume process. 한자로 하면 저기 부피를 얘기해요. 응적 과정, constant volume process를 보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다시 여기서 간헐판을 빼서 열 에너지의 출입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여기다가 핀을 꽉 박아놔서 더 이상 이 위에 있는 피스톤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 그래서 우리 부피가 항상 일정하게 되는 경우죠. 이 경우는 우리가 이게 약간 볼륨의 체인지가 dB만큼 있으면 한 일이 dW가 P 곱하기 dW라고 했는데, 그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다음과 같이 부피가 고정이 되어 있으면 역학적인 일을 하지 못해요. 따라서 우리 역시 연력학 제1법칙의 결과에서 보면 델타 W가 0인 경우니까 이 경우는 델타 Q가 델타 E. 역학적인 일을 안 하면 우리 물리적으로 해석하기 쉽죠. 들어온 열 에너지는 전부 내부 에너지, 인터널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사이클릭 프로세스. 사이클릭 프로세스는 어떻게 하냐면, 사이클이라는 게 우리 PV 공간에서 보면 어느 한 점에서 시작해서 계속 연력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평형 상태를 거치면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경우, 다음과 같은 과정을 우리가 사이클릭 프로세스라고 해요. 물론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는 경우, 이 시스템이 한 원래 상태로 돌아왔을 때 시스템의 한 1은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는 이 밑에 있는 면적, 돌아올 때는 부호가 반대니까 이 밑에 있는 면적을 빼줘야 되니까 요 둘러싸인, 요 망가에서 둘러싸인 면적만큼 역학적인 일을 하는데, 우리 이거를 계속 여러 번 반복을 하면 이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론 이 과정을 보면 밑에서 열 에너지의 출입이 자유롭고 여기서도 팽창을 했다가 역학적인 일을 했다가 같이 줄어들었다가 하지만 처음에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고, 처음에 T, 그 다음에 특정한 P, V가 있으면 어떤 과정을 거쳤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과정을 우리가 사이클릭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우리 이 경우는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오면 처음에 시작했던 P랑 V랑 똑같은 값이 되니까, 그러면 역시 템퍼러처도 처음 상태랑 마지막 상태랑 똑같아지죠.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 인터널 에너지는 템퍼러처에만 의존한다 그러는데, 템퍼러처가 처음 상태랑 마지막 상태랑 똑같으면 인터널 에너지의 변화가 없죠. 그래서 사이클릭 프로세스에서 한 사이클을 돌아오면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없어요. 따라서 여기 없으면 델타 E가 0이고 델타 Q가 델타 W가 되죠. 왜냐하면 여기로 갔을 때 열 에너지가 흡수가 될 수도 있고 이리로 나갈 때 방출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들어간 넷 히트 에너지의 플로우는, 넷 플로우는 합하면 이게 한 일이 양수기 때문에 들어왔다 나간 총 넷 히트 에너지의 플로우는 양수가 되는 거죠. 적당히 열 에너지가 들어왔다가 일부는 나가지만 그 나머지가 바로 역학적인 일을 하는데 쓰인다는 거죠. 그 소리를 계속 반복하면 다음과 같은 사이클릭 프로세스를 하면 이게 뭐냐면 열 에너지가 들어와서 역학적인 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분자들이 움직이는 랜덤한 형태의 에너지가, 무질서한 형태의 에너지가 전체 이거를 한쪽 방향으로 쭉 움직여주는 역학적, 굉장히 질서 있는 그런 원리로 에너지의 형태로 바뀐다는 걸 뜻해요. 이게 우리 바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이렇게 겪어서 열 에너지를 역학적인 일로 바꾸는 다음과 같은 걸 우리가 엔진 연력학적인 기관이라고 얘기하고, 거꾸로 하면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지만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거꾸로 하면 조금만 이렇게 쓰면 전체 한 바퀴 돌았을 때 한 역학적인 일이 양수지만, 이렇게 돌면 한 역학적인 일이 음수죠. 역학적인 일이 음수면 열 에너지가 전체 넷 플로우가 음수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시스템에서 어쨌든 열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역학적인 일을 하면 역학적인 일을 외부에서 집어넣으면 여름이 뺄수 있는 소위 냉장고를 발표해요. 그리고 다음 같은 사이클 프로세스는 좀 더 자세히 다룰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은 프리 익스펜션인 경우인데, 프리 익스펜션은 쉽게 보면 지금 여기 그림에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전체 상자 안에다가 물론 단열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열에너지의 교환이 밖에서부터 없죠. 그리고 가운데도 막아놨어요. 물론 이것도 단열판으로 돼서 여기서부터 여기 열에너지의 출입이 없다고 하면, 그리고 제가 한쪽에서 넣은 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 여기 한쪽이 볼륨이 V1 그리고 V2, 이쪽은 기체가 하나도 없고 이쪽에 볼륨이 V1 프레셔가 P1, 그럼 정해진 P1이 있겠죠. 기체에 따라서 주어지긴 하지만, 그러면 다음과 같이 열적인 평형 상태에 있다가 여기다 구멍을 뻥 뚫어요. 그러면 밀려나가죠. 그 순간에는 우리가 템퍼러처를 정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열적 평형은 되게 어떻게 도달하냐면, 미시적으로 보면 한쪽에서는 열 에너지가 템퍼러처라는 게 내부 에너지에 의존한다고 했는데, 내부 에너지라는 건 결국 분자가 얼만큼 진동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분자가 진동하다 보면 모든 게 다 똑같이 진동하지는 않지만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진동을 하는가 하는 평균적인 운동 에너지가 있고, 이게 한쪽은 온도가 높으면 평균적인 진동 에너지가 굉장히 크고, 온도가 낮다는 거는 평균적인 진동 에너지가 작은 건데, 우리 두 개 붙여놓으면 옆에서 진동이 큰, 운동 에너지가 큰 게 자꾸 운동 에너지가 작은 거랑 부딪히다 보면 운동 에너지가 작은 쪽은 더 커지고 운동 에너지가 큰 쪽은 조금 에너지를 잃겠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오랜 시간이 지나면 평균적으로 운동 에너지가 같은 시스템이 되죠. 그렇게 돼야만 전체 템퍼러처를 정의할 수 있어요. 열적 평형에 도달하려면 한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있어요. 상호작용한다는 게 지금 얘기는, 만약에 기체라고 하면 에너지가 큰, 평균 운동 에너지가 큰 분자들이 평균 운동 에너지가 작은 분자들이랑 충돌하는 경우가 바로 상호작용이 되겠죠. 이 상호작용하는 시간에 비해서 아주 오랜 시간만 지나면 그 상호작용에 의해서 모든 분자들이 골고루 운동 에너지를 얻거나 이룰 수가 있어서 평균적으로 어떤 운동 에너지를 전체가 똑같이 가지는 경우, 하지만 상호작용하는 시간보다 물체를 붙였다가 놔둔 시간이 굉장히 긴 경우 우리 소위 더멀 이퀄리브리움에 도달했다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다음 같은 프리 익스펜션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항상 갑자기, 물론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 여기까지 이렇게 쭉 다 퍼졌다가, 물론 이쪽으로 오는 입자도 있고 이쪽으로 오는 입자도 있지만 서로 이때는 이쪽으로 나가는 시간이, 왜냐면 상호작용해서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보다 훨씬 빠른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더멀 이퀄리브리움에 도달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 처음 지점은 더멀 이퀄리브리움에 도달했고, 이 중간에 그 PB 공간에서 다양한 같은 프리 익스펜션을 할 때 이걸 따라서 경로를 그릴 수 있냐면 경로를 못 그리죠. 왜냐면 여기 있는 점 하나하나는 각각 주어진 압력, 부피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템퍼러처로 정의된 열적 평형, 더멀 이퀄리브리움에 있는 상태만 여기다 쓸 수 있어요. 그건 못 쓰, 중간에 있는 놈은 못 쓰지만 맨 마지막 상태는 결정할 수 있죠.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다음과 같이 역시 더멀 이퀄리브리움에 도달합니다. 이 중간을 모른다 이거예요. 이 중간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전혀 모른다 이겁니다. 다음 같은 과정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건 모르지만 처음 상태랑 마지막 상태가 있으면 우리 여기서 보면 전부 다 단열 벽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델타 Q가 0이죠. 열 에너지의 교환이 없죠. 그 다음에 한 일은 기체가 전체적으로 벽을 움직여야 되는데 벽을 움직여서 한 역학적인 일은 역시 하나도 없죠. 그래서 보면 열 에너지도 없고 한 일도 없어요. 따라서 뭐냐면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없죠.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다는 뜻이 뭐예요? 여기는 이 상태랑 오랜 시간이 지나서 구멍을 뚫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열어놨을 때 이 상태랑 온도가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이 과정을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다음 같은 걸 정리하는 걸 보면 연력학 제1법칙은 내부 에너지란 들어온 열 에너지에서 한 역학적인 일을 빼면 된다는 열 에너지 더하기 역학적 에너지의 에너지 보존 법칙, 내부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 조금 본 것처럼 아디아배틱인 경우에는 열 에너지의 교환이 없는 경우, 따라서 연력학 제1법칙에는 내부에는 한 일을 만큼 내부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얘기고, 컨스탄트 볼륨인 경우에는 한 1이었고, 따라서 들어온 열 에너지는 전부 다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는데, 우리 열 에너지가 빠지면 내부 에너지를 감소시키는데 기여하는 거예요. 클로즈 사이클 혹은 사이클릭 프로세스인 경우에는 처음과 마지막 상태의 템퍼러처가 원래 상태로 돌아왔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인터널 에너지 변화가 없고, 따라서 전력학 제1법칙을 보면 그 도중에 들어왔던 넷 에너지가 바로 전부 다 역학적인 일을 하는데 쓰인다는 거예요. 물론 그 부호가 음수이면 그 반대로 해석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프리 익스펜션인 경우에는 열 에너지의 교환이 없고 역학적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없는, 다시 말하면 처음과 마지막 그 중간은 어떤 경로를 따라서 가는지는 모르지만 PB 공간에서 결국 처음 상태랑 마지막 상태는 온도가 같은 다음과 같은 과정이에요. 도대체 그럼 이게 뭐가 중요한가? 이제부터 그러면 다음과 같은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예를 들어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볼 거예요. 그런 프로세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추를 넣어놓고 지금은 마지막 상태지만 처음에는 물만 있어가지고 이 추가 이렇게 물 밑에 이렇게 쭉 있어요. 물에 닿아서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 가열을 해요. 밑에서 가열을 하면 점점 부피는 늘죠. 그러다가 보면 일부는 기체가 되죠. 다음과 같이 기체가 되죠. 그 다음에 계속 가열을 해서 이게 전부 다 기체가 된 경우, 우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이거예요. 지금 1kg을 처음에 대기압에서 1.5, 1 곱하기 10의 5승파스칼인 경우, 다음 같은 거를 전부 다 어떤 웨이프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다음과 같이 쭉 했으면 당연히 지금 다음과 같은 과정은 어떤 과정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죠. 밑에서 다음과 같이 쭉 올린 경우인데, 이 경우는 뭐냐면 어떤 과정이냐면 어떤 게 변하지 않았나. 온도는 지금 예를 들어서 10도씨의 물을, 온도도 변하지 않았나. 그렇죠, 온도도 변하지 않았나. 그렇지만 얘는 상태가 변했죠. 상태가 변한 경우는 레이턴트 히트까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 가지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 먼저 물어보는 문제는 이 시스템의 한 일, 열로 이하는 전달된 에너지를 보는 겁니다. 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위에 납추가 일정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 있는 경우랑 위에 올라가는 경우랑 이 안에 있는 압력은 항상 똑같죠. 납추가 바로 이 안에 있는 압력이 똑같아요. 압력 항상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그러면 걔가 한 일은 물론 처음에 여기서 여기 있다가 쭉 올라갔으니까 우리가 한 일은 dW가 PdV죠. 여기다가 VI부터 VF까지 적분을 해야 되는데, P가 일반적으로 V에 함수로 주어지지만 이 경우에는 P가 일정한 경우입니다. 다른 것들로 항상 일정하게 보여줬으면 적분 바깥으로 나갈 수 있고, 이 경우는 쉽게 적분을 할 수 있죠. VF-VI입니다. 이게 바로 한 역학적인 일입니다. 그 다음에 열로 전달된 에너지는 우리 지금 내가 말을 정확하게 안 했지만 100도씨의 물을 100도씨의 수증기를 전부 다 바꿨다고 하면 처음에 들어간 열로 전달된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1kg짜리 레이턴트 이거 있으면 내부 에너지 변화는, 그럼 이 안에 내부 에너지가 얼마만큼 변화했냐? 내부 에너지가 얼마만큼 변화했냐면, 물론 템퍼러처가 똑같으면 100도씨의 물에서 100도씨의 수증기로 바뀌었으면 템퍼러처가 똑같으니까 그럼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없지 않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문제가 상태가 같을 때만 그래요. 액체 상태랑
기체 상태는 템퍼러처가 같다고 해도 내부 에너지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미시적인 수준에서 보면 분자들이 훨씬 더 엉켜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액체인 경우에는 많이 잘 움직이지 않는 경우고, 기체 상태는 기체들 분자들 사이의 간격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훨씬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경우. 그래서 말하면 액체들 사이가 서로 비록 자유롭게 움직이지만 분자들 사이에 결합된 힘들이 있는데 그거를 기체를 만들려면 깨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집어넣는 에너지가 더 많이 있죠. 그래서 온도가 같을 때 내부 에너지가 같다는 거는 페이스 상태가 같을 때만 성립해요. 액체에서 기체로 되는 경우는 그렇지 않죠.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그렇지만 연력학 제1법칙을 쓸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들어온 열 중에서 한 역학적인 일을 빼면 내부 에너지의 증가는 요거 계산한 거에서 요거를 빼주면 내부 에너지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우리 계산할 수 있죠. 두 번째, 이게 이제 PV 공간에서 이제 우리가 다음과 같은 과정, 연력학적인 과정이 있다고 하면, 물론 이건 전부 다 각각 어느 경로를 따라가거나 서멀 이퀄리브리엄을 따라간다는 거를, 경로가 그려져 있다면 서멀 이퀄리브리엄을 따라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다음과 같은 세 개의 과정이 있어요. A, B, C로 가는 과정이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가 압력이 P0, 부피가 B0. 마지막 상태는 압력이 얼마인가? 하나, 둘, 셋, 넷, 4분의 P0, 부피는 4B0가 된 다음 같은 상태로 가는데 A, B, C로 갔어요. 아까 갔을 때 한 1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한 경로의 그 밑에 있는 면적이 해당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A에 들어서 한 1은 이 사각형의 면적이죠. 이 사각형은 하나의 면적이 이게 얼마야? 이게 4분의 P0, 요게 B0에 해당되는 양이죠. 요 하나의 요 공간에서 면적은 4분의 P0, B0죠. 그게 A라는 걸로 가면 요 밑에 있는 면적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하지 말고 3, 4, 12죠. 12개니까 4분의 1을 12개가 있으니까 3배의 P0, B0만큼 1을 했죠. 한 1은 B죠. 그럼 C는 이건 쉽죠. 요 밑에는 요 면적만 가지고 보면 되죠. 하나가 4분의 1이니까 4분의 3 B죠. B는 좀 더 계산하기 어렵지만 이거 쉽죠. 왜냐하면 이게 3, 3 정사각형의 반이니까 9개의 반 2분의 9 에다가 3개를 더하면 되죠. 2분의 9에다가 3을 더하면 2분의 15 2분의 15에다가 4분의 1 곱하면 얼마지? 8분의 15 P죠? 해상됩니다. 물론 여기다가 이거를 집어넣으면 되죠. 집어넣을 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죠. 뭘 조심해야 되냐면 한 일은 SI 줄로 써야 되는데 줄로 쓴 거는 B제로는 세제곱미터 파스칼이 뭐더라? 1파스칼이 압력의 단위가 어떻게 됐었죠? SI 유닛에서 1파스칼이 1뉴턴 per 제곱미터인가? 그렇죠. 파스칼의 유닛이 그거죠. 우리 단위를 잘 생각해서 줄로 나타내는 거. 그리고 다음 같은 거 아주 쉬운 문제예요. 점점 복잡한 문제를 해보면 역시 PV 공간에서 이제는 뭐냐면 다음 같은 사이클릭 프로세스를 간다 이거예요. A에서 B, B에서 C, C에서 A로. 그렇게 했을 때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3줄, 그 다음에 역학적인 1이 부피가 늘어났으니까 역학적으로 한 1이 5줄이 된다. 그 다음에 C에서 A로 갈 때는 딴 건 모르지만 열 에너지를 2.5줄을 흡수했어요.
다음에 B에서 여기 1.2줄이요. B에서 C로 갈 때 아니지 전체 돌아가면서 한 일이 1.2줄이에요. 사이클링 프로세스 한번 돌아가면서 한 일이 1.2줄이에요. 나간 같은 경우 A, B를 따라서 갈 때 전달된 열 에너지, B, C를 갈 때 전달된 열 에너지를 계산하라 이거예요. 복잡해 보이죠? 그렇지만 우리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사이클릭 프로세스니까 원래 처음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오면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없을 테니까 이 한 순환 과정을 따라서 가면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없으면 들어오는 델타 Q는 델타 W네. 근데 전체 과정을 따라서 한 델타 W가 1.2줄이라는 거죠. 이게 1.2줄이야.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흡수하거나 방출된 열 에너지가 있을 텐데 결국 넷 에너지 플로우는 1.2줄이라는 거죠. 1.2줄만큼 들어왔다는 거니까. 근데 여기는 2.5줄을 흡수했고 여기는 연력학 제일법칙을 따를 테니까 이 과정에서는 두 개가 주어져 있으면 이 과정에서의 델타 Q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죠? 델타 Q는 들어온 열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키거나 한 일이라니까 여기서 내부 에너지는 3, 한 일은 5, 8줄이죠. 여기서는 열 에너지가 8줄 흡수됐다는 거죠. 여기서는 2.5줄이죠. 그런가? 그러면 합해서 10.5줄이 들어왔죠. 여기 나오면 열 에너지가 빠져야 되겠네. 왜냐하면 전체 열 에너지가 1.2줄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로 가면서 방출된 열 에너지는 얼마냐면 방출된 열 에너지는 8.0에서 1.1을 뺀 게 얼마냐면 6.8. 이 과정에서는 델타 Q는 나간 거니까 그거를 마이너스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델타 Q가 얼마냐면 1.2줄. 여기서는 전달되는 열 에너지가 마이너스 6.8줄이죠. 처음에 보면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지만 여기 주어진 정보를 이용하고 연력학적인 제일법칙을 쓰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특별한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 이런 걸 봐야죠. 이 과정에서는 아까 본 것처럼 사이클릭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아와서 원래 상태로 오면 내부 에너지가 변화가 없다는 조건을 써서 연력학 제일법칙을 썼습니다. Q가 2.5줄이라는 거야. C에서 미만하는 거야. 그렇죠. 도시에서 예를 들 때 10.5에서 잘못 계산했나? 네. 이게 10.5지. 10.5 이게 2.5에다가 1.2네? 그죠? 뭔가 잘못 계산했어. 전체 내가 계산 잘못했나? 가만히 있어보자. 2.5 이걸 일단 따로 계산하면 돼. 여기 델타 Q는 이게 얼마지? 이게 8이네. 그러니까 전체가 합방에 들어와서 10이야. 10.5 더하기 여기서의 델타 Q가 델타 Q를 했더니 1.2가 된다는 거다. 델타 Q는 2.2에서 10.5를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9.3줄이죠. 다음과 같이 문제를 풀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건 간단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풀 수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재밌는 문제들을 많이 풀 수 있지만 우리 지금까지 한 거는 18장에서 한 거는 연력학적인 과정을 따라서 갈 때 우리가 본 건 뭐냐면 거시적으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양. 그래서 말하면 압력이나 부피, 온도 이런 건 전부 다 우리가 거시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러면 분자 수준의 분자의 한 분자의 질량이 얼마인지, 분자의 평균 속도가 얼마인지 우리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거시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연력학적인 과정을 거시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양들 사이의 관계를 내는 학문을 우리가 테어모다이내믹스 연력학
그런 다음에 이거를 전부 다 이들 사이의 관계를 전부 다 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게 됐냐면 모든 물체는 원자나 분자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원자나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면 원자나 분자들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워낙 수가 많은데 이렇게 많은 수의 입자들이 모여서 있으면 우리가 그 입자들 하나하나의 운동량과 속도와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따라서 우리 그렇게 하기보다는 아주 큰 넘버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입자들의 통계적인 성질을 우리가 보자는 거죠. 통계적인 성질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분자를 다루는 물리량의 평균값, 통계적인 확률을 집어넣어서 평균값을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자들 통계적인 방법입니다. 통계적인 통계물리 분자 수준에서 분자들의 통계적인 성질을 통해서 이들 사이의 관계를 맺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보는 게 또 다른 학문의 물리학의 분야로 스태티스틱 피직스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하죠? 뭐가 궁금하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나왔더니 모든 기체가 원자 혹은 분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기 전부터 서머다이내믹스는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었어요. 아니 구성물질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 적으로 거시적인 그 서머다이내믹 프로세스를 볼 때 거시적인 그 물리량들 사이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는데 다음과 같은 스태티스티컬 피직스가 도입되면서부터 다시 말하면 기체를 이루는 모든 물질들이 기차 원자나 분자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 통계적인 성질로 나오는 양들과 거시적으로 나오는 서머다이내믹스에서 나오는 양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게 궁금해지죠. 당연히 둘 사이의 관계는 서로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컨시스턴트 해야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자설을 잘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이론이 되죠. 그래서 뭐냐, 거시적인 물리량들 사이의 관계를 미시적인, 거시적인 건 아까 말한 것처럼 템퍼러처, 볼륨, 프레셔 같은 거고, 그런 거를 미시적인 구성하고 있는 분자들의 물리량, 분자의 질량,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 이런 것들 사이, 이런 것들과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특히 기체에서 우리 그런 거를 보는 거를 우리가 기체의 카이네틱 디어리라고 있고,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과연 미시적으로 모든 기체를 구성하고 있는 게 분자 혹은 힐륨 가스처럼 이너트 가스이면 원자, 가항 같은 걸로 이루어진 것들의 통계적인 성질이 과연 우리가 지금 앞에서 봤던 여러 가지 면력학적인 모든 성질들을 만족하는지 우리 이제 살펴보는 게 바로 이 장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굉장히 큰 숫자를 나타낸다. 큰 숫자를 나타내는 너무 크니까 우리가 할 때마다 10에 30승계, 10에 20 몇 승계 이렇게 쓰다 보면 항상 비슷하니까 그 목걸하는 단위가 뭐냐면 아보가드로 넘버예요. 아보가드로 넘버는 1몰을 이루는 원자 또는 분자이겠어요. 몰이라는 게 마치 연필 한 다스, 계란 한 줄 하는 것처럼 뭐 어떤 수의 묶음, 차원이 없는 수예요. 그게 얼마냐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자량을 정할 때도 어떻게 정했냐면 탄소 원자 중에 탄소 원자가 여러 가지 동위 원소가 있지만 세상에 제일 많은 게 원자량이 12인 거. 요 안에 있는 원자량만큼 있을 때 이 안에 있는 탄소 원자의 수 우리가 아보가드로 있는 거로 물론 아보가드로가 이 숫자를 유도하는 경우는 기체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것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원자 수준의 미시적 세계와 거시적 세계를 바꾸는 그 사이 관계를 맺어주는 컨버전 팩터에 해당합니다. 굉장히 큰 넘버고, 큰 넘버인 경우에는 내가 지난번에 잠깐 설명했듯이 동전을 던졌을 때 앞 뒤를 던지는 앞 뒤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지만 10번 던진다고 해서 항상 정확히 5번 나오진 않죠. 그렇지만 100번, 1000번, 10,000번, 10억 번, 조번, 1조 번, 100조 번 던지면 그거에 반에 해당되는 값은 꽤 많이 나오고 그거에서부터 벌어진 플럭추에이션 혹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스퀘어 루트 n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점점 평균값이라는 게 그 값에서부터 숫자가 커지면 벗어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는 거죠. 그게 라지 넘버의 특징이에요. 라지 넘버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특징이에요. 뭐 100개나 1000개 정도면 여기서부터 얼마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얼마큼 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넘버가 워낙 커지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나 이런 양들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아요. 그리고 그게 커지면 커질수록 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그 몰수는 우리 어떻게 정의하냐면 어떤 기체, 아까 본 것처럼 그 시스템에 실린더 안에 기체를 넣어줬을 때 기체 개수가 n개라, 기체 분자의 개수가 n개라고 하면 그거를 아보가드로 수로 나눠주는 게 몰수로 정의를 해요. 6 곱하기 12 3성이죠. 이건 당연히 질량으로 보면 샘플의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되죠. 주어진 기체 분자가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는 거의 질량을 분자량으로 우리가 정했으니까 다양한 것이 되고,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다시 쓰면 질량 m인 분자가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는 거고, 다음 같은 식으로 우리 쓸 수 있어요. 몰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도입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체의 성질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유체역학을 봤을 때 그냥 일반적인 플로우를 보기에는 그 문제를 풀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아이디얼 플로우를 봤었죠. 아이디얼 플로우가 뭐였더라? 넌 비스커스하고 그다음에 뭐였었지? 터뷸런트하지 않고 스테디 스테이트가 있었고 인컴프레서블하고 로테이션, 이로테이션을 하고 우리 다음 같은 조건을 썼었죠. 그런 걸 썼더니 굉장히 이상한 유체가 됐었죠. 여기서도 아주 특정한 리밋을 봐요. 그 특정한 리밋, 아이디얼 가스 이상 기체죠. 그것도 이상한 특별한 리밋을 보면 아주 이상한 기체가 되어버리긴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이디얼 가스는 뭐냐면 그걸 구성하고 있는 기체는 포인트 파티클로 구성되어 있어요. 기체 분자의 부피를, 기체 분자가 사실은 분자니까 가지고 있는 부피가 있죠. 그 부피를 무시하는 정도로 된다. 뭐 어떻게 무시할 수 있나요? 부피를 무시할 수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특정한 극한으로 가면, 특정한 극한이 어떤 극한이냐면 기체의 부피가 큰데 커다란 부피 안에 기체를 넣어두면 전체 부피 중에 기체 분자들이 차지하는 부피는 점점 작아지죠. 다시 말하면 밀도가 점점 작아지면 기체 하나하나, 분자 하나하나의 부피는 무시해도 좋을 극한으로 보낼 수 있죠. 그런 경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주 밀도가 작은 희박한 기체, 아이로드 가스인 리밋으로 갔을 때가 이상기체의 극한으로 가죠. 그 경우가 우리가 뭐냐면 그 기체 분자는 크기를 무시할 수 있는 포인트 파티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분자와 분자의 상호작용. 분자끼리 당연히 중력, 질량이 있으니까 중력으로 상호작용을 하겠죠. 이런 중력은 너무 작아요. 그 다음에 전기적인 힘은 분자는, 기체 분자는 중성이니까 전기적인 힘이 어떻게 되나요? 사용할 수 없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중성인 원자가 분자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전하의 분포가 항상 균일하게 되어 있지 않고 항상 0인 게 아니라 원자 핵, 그 주위의 전자,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의 분포가 다르죠. 전체적으로 합은 중성이지만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런 두 개의 중성인 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양성자와 여기 원자 핵 사이에 서로 미는 힘, 여기 양성자와 여기 전자가 잡아당기는 힘, 여기 원자 핵과 여기 전자가 잡아당기는 힘, 이 전자끼리 미는 힘 다 더하면 전체적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많이 반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중성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전하 분포가 균일하지 않으면 아주 약하지만, 약하다는 게 뭐냐면 보통 쿨럼의 힘이나 중력의 힘이나 전부 다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하는 힘이지만 반대로 할 수가 없으면 되게 거리의 7승의 비례죠. 7승의 반비례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떨어져도 갑자기 확 줄어들죠. 그렇지만 작용하는 힘이 있다 이거예요. 분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
우리가 무시하자. 왜냐? 어떻게 무시하냐면 역시 나일론 가스 리밋으로 가면 운전 사이의 거리가 평균적인 물론 가까이 모일 수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으면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는 굉장히 반대발스 힘을 느끼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서 작용하는 B라는 거는 서로가 충돌할 때뿐입니다. 충돌하면 에너지를 교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충돌이 전부 다 일레스틱 컬리전, 에너지를 잃어버리지 않는 일레스틱 컬리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해지죠 벌써. 이 두 개는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왜? 포인트 파티클이 어떻게 충돌을 해요? P가 있어야 충돌하죠. 점끼리 충돌 못하죠. 이 두 개가 서로 사실 상호 모순되는 얘기예요. 아주 수학적인 기타로 가면 점들은 절대로 충돌 안 해요. 그렇지만 우리 그렇다고 치죠. 그래서 뭐냐면 가장 그거에 비슷한 경우가 밀도가 아주 낮은 단원자 분자. 단원자 분자인 경우에는 약간 내부 구조가 있을 때 약간 내부 구조가 없는 데서 힐륨, 이널트 가스, 알건 이런 것들이 되게 아주 밀도가 작으면 물론 우리가 기술하고자 하는 다음과 같은 아이디얼 가스의 극한에 아주 근접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아이디얼 가스는 그게 만족하는 상태 방정식이 있어요. 이퀘이션 오브 스테이트가 있는데 이퀘이션 오브 스테이트는 뭐냐면 압력, 부피, 템퍼러처 사이의 관계식을 보는데 관계식이 다음과 같은 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본 식이죠. 중학교 때는 이 식을 쓰지 않았지만 중학교 때는 이거를 샤를의 법칙, 보일의 법칙 따로 나눠서 배우죠. 그러다 고등학교 때 와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배우죠. 그 뭐냐면 P 곱하기 V는 템퍼러처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중에 기체, 이게 이상기체지만 나중에 실제 기체랑에 대해서 수정을 하려면 이 볼륨을 기체 전체의 부피 중에서 기체 분자들의 부피를 뺀 걸로 뭐 이런 여러 가지 짓을 하지만 우리 그런 생각하지 않은 극한, 아이디얼 가스의 극한에서는 P 곱하기 V가 템퍼러처에 비례한다는 뜻이에요. 비례한다는 거예요. 이거 그럼 어디서 유도했는데요? 유도한 거 아니에요. 이상기체는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한다는 거를 실험적으로 한 거예요. 어디서 유도한 거 아니에요. 여기 나온 템퍼러처는 단 왼쪽에는 항상 양수죠. 템퍼러처는 앱솔루트 절대 온도계에서의 온도예요. 켈빈으로 써요. 여러분들이 섭씨 27도의 기체가 있다. 상태 방정식을 쓰는 순간 전부 다 절대 온도로 바꿔서 생각을 해야 돼요. 300 켈빈의 기체가 있다고 하나. 300을. 그 앞에 있는 비례 상수. 그 앞에 있는 비례 상수를 왼쪽 거는 해봅시다. 왼쪽에는 P는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인텐시브 퀀터티라고 했죠. 똑같은 P를 가지고 있는 여러 기체를 더해도 P는 변하지 않죠. 템퍼러처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는 V는 익스텐시브 퀀터티죠. 두 개를 더하면 2배가 되죠. 그래서 뭐냐면 이 양은 그 안에 있는 기체 분자수 혹은 몰수에 비례해요. 몰수에도 비례하고 나머지 비례 상수를 R이라고 쓰고 이거를 가스 컨스탄트라고 불러요. 실험에서 다 측정을 해서 보니 그 가스 컨스탄트는 8.31 줄 per 몰 켈빈. 왜 줄 per 몰 켈빈인가 봅시다. 이게 차원이 어떻게 되죠? 아까 본 것처럼 역학적인 일이 PDW가 PDB인데 압력이 일정할 경우에는 P 곱하기 델타 V였었죠. 이게 에너지의 차원이에요. 이게 에너지의 차원이고 이게 템퍼러처가 있으니까 이게 에너지의 차원 SI에서 보면 줄 나눠주면 per 몰 per 켈빈이죠. 같이 쓸 수 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요양을 요건 이제 뭐냐면 여기서 보면 전부 다 거시적인 양들로 썼죠. P, B, T. 여기는 R은 거시적인 양이고 거기에 관련된 건 뭐냐면 PB는 이거는 몰수로 썼지만 그게 아니라 기체 분자수로 쓰면 그 비례상수 요건 NR이 라지 N 곱하기 K랑 같아요. NR 이게 N이 뭐죠? 몰수에다가 아보가드로 넘버를 곱한 양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R에다가 라지로 나눕니다. 다시 말해 R을 아보가드로 넘버로 나눠준 양을 K로 정해요. 이 양을 볼츠만 컨스탄트라고 불러요. 이 양은 8.31을 6 곱하기 10에 23승으로 나눠주니까 10에 23승으로 나누면 10에 마이너스 23승 8.3을 6 얼마로 나눠주면 그냥 1.6분의 8 정도니까 3분의 4, 1.3 그 정도 가까이 되죠. 다음 같은 양이 바로 볼츠만 컨스탄트. 마이크로스코픽한 세계를 다룰 때는 상대방 지시각도 요걸 쓰고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게스 컨스탄트. 이 두 개를 우리가 번갈아가면서 쓸 거예요. 물론 볼츠만 컨스탄트의 단위는 아보가드로 넘버는 차원이 없는 수기 때문에 게스 컨스탄트랑 디멘션이 같아요. 이게 줄 퍼 몰 켈빈이면 역시 줄 퍼 몰 켈빈이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상기체를 마이크로스코픽하게 다룰 때는 이상기체의 다음과 같은 특별한 관계 그리고 다른 인풋으로 이퀘이션 오브 스테이트가 들어와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여러 가지 연력학적인 과정을 기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본 것 중에서 아이소더멀 프로세스라고 그러면 T가 컨스탄트죠. 우리 전에는 아무 얘기도 못했지만 이퀘이션 오브 스테이트가 있으면 아이소더멀 프로세스를 PB 공간에서 그리면 P 곱하기 B가 컨스탄트예요. 쌍곡선이죠. 드디어 아이소더멀 프로세스면 PB 공간에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거죠. 커브를. 다만 그게 쌍곡선이지만 어디를 지나느냐 하는 거는 그 중에 한 상태만 알면 그걸 지나는 P0, B0만 알면 P0, B0를 알면 우리 생각하는 T를 구할 수 있으니까 우리 정확하게 유일하게 어느 한 상태만 지정을 하면 유일하게 한 곡, 등원 과정, 아이소더멀 프로세스를 지나는 유일한 한 커브를 우리가 정할 수 있다. 우리 이퀘이션 오브 모션은 이퀘이션 오브 스테이트는 특별한 인풋으로 들어오는 여러분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얘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PB 공간에서 아이소더멀 익스펜션을 할 때 아이소더멀 익스펜션을 한다는 건 뭐냐면 부피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P 곱하기 B는 일정한데 다른 쌍곡선의 셋이 있다는 건 뭐냐면 P 곱하기 B가 T의 비례한 양이니까 다른 템퍼러처에 있다는 거죠. 요거랑 요거랑 요거는 여기서 다른 템퍼러처입니다. 템퍼러처가 크면 클수록 원점에서 가깝지 않게 좀 멀어지죠. 그래서 이 다음 같은 다른 템퍼러처가 있는데 여기 템퍼러처를 예를 들어서 아이소더멀하다는 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아이소더멀 프로세스를 거치려면 이 커브를 따라서만 움직여야 돼요. 이 커브를 따라서 다음같이 움직였을 때 한 일이 얼마냐?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B가 늘어났으니까 한 역학적인 일이 얼마냐? 조금 아까 본 것처럼 P 곱하기 B는 NRT니까 P는 NRT를 B로 나누면 되죠. 한 일이 얼마죠? 이거 계산하면 되죠. DW가 P 곱하기 DB니까 그거를 VI부터 VF까지 적분을 하면 돼요. 아까 압력이 일정할 때는 이걸 적분 바깥으로 나왔지만 이제는 압력이 볼륨에 반비례하죠. 그래서 그 식을 집어넣으면 돼요. B분의 NRT를 집어넣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적분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NR은 상수니까 나올 수 있고 템퍼러처는 아이소더멀 프로세스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항상 템퍼러처는 상수죠. 이 NRT가 전부 다 적분 바깥으로 나올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이거 쉽게 적분할 수 있죠. 로그죠. B분의 1이니까 NRT 로그 F 아니면 BI로 주어져. 물론 팽창을 했으면 더 커지니까 BF 나누기 BI는 1보다 크고 따라서 파지티브한 워크를 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들어왔으면 우리 이제 물어보는 게 또 여러 가지 이때 출입한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없죠. 템퍼러처 똑같으니까. 템퍼러처 똑같으면 내부 에너지 변화 없다 그랬죠. 한 일을 그러면 그동안 들어온 출입한 열 에너지는 연력학 제일 법칙을 쓰면 델타 E가 0이면 들어온 열은 전부 다 역학적인 일을 한 거죠. 이 양이 그동안 흡수한 열 에너지랑 똑같아요.
여러 가지를 이제 좀 더 입체의 상태 방정식을 집어넣으면 우리 좀 더 퀀티테이티브하게 수식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죠. 참고로 등적 과정은 이렇게 못 그리죠. 그거 알 수가 없어요. 등적 과정은 어떻게 그리죠? 볼륨이 일정하니까 여기서 다음까지 이렇게 쭉 이 Y축, P축의 평행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등적 과정이죠. P1-1. 이 경우는 한 일이 이 밑에 면적에 해당되는 건데 없죠. 물론 이것도 또 한 일은 이 밑에 있는 면적이에요. 면적으로 가능해요. 등압 과정의 경우에는 압력이 프로세스 중에 압력이 계속 일정할 경우에는 P 곱하기 아까 여기서 P가 일정하면 이렇게 다음 같은 관계를 갖지 않고 P가 수와진 일정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나오는 아까 본 것처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어요. 한 일은 그게 어떤 연력학적인 과정에 따라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을 써야 되는가를 고민을 한 다음에 적당한 거 골라서 써요. 그래서 조그맣게 한 이슈 중에 뭐냐면 정말 마이크로스코픽한 퀀티티로 거시적인 양들 사이의 관계를 찾을 수 있는가를 보자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보자. 그래서 우리 가장 쉬운 건 뭐냐면 다음과 같은 상자 안에다가 길이가 가로 세로 높이가 L인 상자 안에다가 기체 분자 하나를 집어넣고 하나가 돌아다니는 걸 생각해요. 그 다음에 두 개, 세 개, 아보가드로 수는 뭐 굉장히 많이 늘 거예요.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만 먼저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이 안에 있으면 이게 있으면 이들 사이에 그러면 압력은 어떻게 계산하냐.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먼저 아무것도 생각하기 전에 이 물체가 어떻게 움직일까를 생각해보면 속도 V를 가지고 움직이면 벽이랑 충돌해도 탄성 충돌을 하면 어떻게 되죠? 에너지도 잃지 않고 그 V의 크기는 항상 어디로 가나 똑같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다만 부딪히면 튕겨나가죠. 그럼 여기서 다음 것이 튕겨나가고 튕겨나가고 굉장히 복잡한 운동을 해요. 복잡한 운동을 하는데 그렇지만 여기를 이 중에 노란 면으로 생각해보면 여기 한번 땅 때리고 또 한번 땅 때리고 여기를 계속 일초에 몇 번 때리나를 우리 생각해볼 수 있죠.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다니면 어렵지만 가장 쉽게 1차원을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1초에 몇 번 두드리는가를 알 수 있죠. 한 번 충돌할 때마다 운동량의 변화가 있죠. 이 물체 운동량의 변화가 있으면 여기다가 임펄스를 주죠. 임펄스가 뭐죠? 운동량의 변화죠. 단위 시간당 몇 번 운동량의 변화를 주냐 하는 게 뭐냐면 이 벽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문자가 계속 땅땅 때려서 이 벽에다가 어떻게 힘을 주냐 이거예요. 그걸 면적으로 나누면 프레셔가 돼요. 아니 면적당 작용하는 힘, 압력을 구할 수 있죠. 오케이. 그러면 이 물체가 계속 두드리면 끊임없이 여기 한 면, 물론 다른 한 면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야 항상 돌려보면 한 면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를 계속 두드리는데 한 번 두드릴 때마다 운동량의 변화가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1초에 몇 번 두드리는가를 보면 단위 시간당 여기에 전달되는 운동량의 변화를 생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 작용하는 힘이죠. 그럼 우리 그걸 계산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보면 입자가 우리 이쪽을 X축이라고 하면 우리 다음과 같이 들어오면 물론 쉽게 생각하면 가장 일반적으로는 아주 임의의 방향으로 들어올 수 있지만 우리 처음에는 X축 방향으로만 생각하는 경우 그 다음에 X축이 아니라 Y축 방향으로 약간 성분이 있는 경우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나가면 이게 X축 이게 Y축이라고 하면 충돌점과 충돌은 X방향의 성분, 다시 말하면 이 면에 수직한 성분의 운동량의 변화가 있죠. 이거의 수평방향의 성분, 그 운동량의 변화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항상 벽에 부딪힐 때는 벽의 수직한 면의 운동량만 변화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삐뚤어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여기다가 운동량을 전달하는 건 뭐냐면 항상 면의 수직인 방향의 운동량만 전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냥 쉽게 그러면 다른 쪽은 운동의 방향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들긴 하지만 계속 이쪽 벽에 부딪히는 것만 생각해 보면 이쪽으로 다른 쪽으로 돌아다니는 건 위나 이쪽으로 돌아다니는 거는 여기를 부딪히게 하는 성분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쪽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생각해봐도 된다 이거예요. 여기 보면 입자 한 개가 충돌할 때 운동량의 변화. 이게 처음에 MV만큼 들어왔다가 이쪽으로 들어왔다고 MV 나갈 때 마이너스 MV로 나가죠. 그러니까 2배 MV죠. 이거는 충돌한 게 하나 나온 다음에 운동량의 변화가 2배 MV예요. 벽이 받는 운동량의 변화는 혹은 충격량은 거기에 마이너스 5를 붙여야죠. 마이너스 9배 MVX. 어쨌든 크기는 마이너스 9는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상관이 없지만 우리 크기는 우리 다양한 것 주어진데 MV로 들어가면 10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1초에 여기 몇 번 부딪히나 봐야죠. 속도가 V면 여기서 시작해서 땅 부딪힌 다음에 속도는 크기는 변하지 않으니까 한번 왔다 가는 데까지 이 L의 2배 이 L을 왔다 갔다 해야죠. 한 시간만큼 왔을 때 다시 부딪히죠. 시간이 얼마냐면 이 L을 VX로 나눈 양이에요. 그럼 단위 시간당 전달된 선 운동량은 한 번마다 이렇게 되니까 요 시간 동안 요만큼의 운동량이 전달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 그 양으로 나눠주면 2배 MBX를 2배 LBX로 나눠주면 2는 상쇄가 되고 L분의 MBX 제곱이야. 압력은 이게 바로 뭐냐면 델타 T가 0으로 가는 극한을 취하면 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하는 힘이죠. 그럼 P는 힘을 뭐 어떻게 했냐면 이건 면적으로 나누면 되죠. fx를 L제곱으로 나누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L제곱으로 나눠주고 L제곱으로 나눠주면 되죠. L3분의 M bx제곱이 되는데 입자가 하나 있을 땐 그렇죠. 2개, 3개, 4개, n개 집어넣으면 불사의 상호작용이 있지만 불사의 서로 충돌하는 거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벽에다 전달되는 운동량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씩 다 더해줘요. 하나, 첫 번째, 두 번째 거 n개 그걸 다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large n개가 있으니까 그럼 요거를 다 더해준 다음에 n으로 나눠주고 n을 곱해요. 그럼 똑같은 얘기죠. 요거를 입자수 n개 그걸 n 곱하기 아보가드로 넘버로 쓸 수 있죠. n이 뭘 쓰면 이렇게 large n이 이거를 n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죠? bx 제곱의 평균값이죠. 각각의 입자들의 bx 제곱을 다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눠주면 bx 제곱의 평균값이죠. bx 제곱의 average n으로 나와줬을 때 n을 다시 곱하면 그 large n이 몰수 곱하기 아보가드로 넘버를 쓸 수 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L 상승은 부피 B야. 그 다음에 여기 분자의 질량 곱하기 아보가드로 넘버가 우리 뭐라고 했냐면 분자량이라고 했죠. 그죠? 분자 하나의 질량 분자가 아보가드로 수에 있을 때의 질량을 분자량이라고 해서 이걸 라지움이라고 쓰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오케이. 근데 지금 bx 제곱만 했죠. 근데 실제로 b 제곱은 우리 bx 제곱이 아니라 b 제곱 전체 속도의 제곱. 이것을
양변을 전체를 평균을 취하면 이렇게 브래킷을 취한다는 게 뭐냐면 요 과정을 취합니다. 각각에 대한 성분의 제곱을 다 나온 다음에 숫자의 개수로 나눈 거를 다 하면 다음 같은 관계를 성립하죠. 이제 뭐냐 하면 이 안에 있는 분자들은 기체 안에서는 제멋대로 움직여요. 서로 제멋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제멋대로 움직인다는 게 어떻게 얘기하면 되나? 제멋대로 움직인다는 것은 이거를 돌려서 봐도 입자의 운동을 구별할 수 없는 거죠. 전체가 한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면, 질량 중심이 한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걸 움직이는 방향을 X축으로 넣으면 전체적으로 질량이 X축으로 움직이는구나 라고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아주 랜덤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 시스템을 계속 올려봐도 입자의 운동이 그 안에 있는 기체 분자의 움직임이 똑같아 보이면 이 정도 랜덤한 거예요. 그 경우는 무슨 뜻이냐면 X축 방향의 Vx 제곱의 평균값이나 랜덤한 경우, 이 안에 기체 분자들의 운동이 랜덤한 경우 Vx의 제곱의 평균값이나 Vy 제곱의 평균값이나 Vc 제곱의 평균값이나 똑같아요. 랜덤할 경우는 그래요. 그게 다를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Vy 제곱도 평균값도 Vx 제곱의 평균값과 같고 Vc 제곱의 평균값도 Vx 제곱의 평균값과 같으면 이거는 3배 Vx 제곱의 평균값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여기 Vx 제곱의 평균값을 전체 V 제곱의 평균값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3이 더해집니다. 제곱. 그래서 P는 이 관계를 쓰면 3B분의 NMV RMS 제곱. RMS 제곱이 뭐냐면 B는 RMS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냐면 스퀘어루트 B 제곱의 평균값을 취해요. 루트민 스퀘어라고 얘기해요. 루트민 스퀘어 이게 뭐죠? 우리가 그냥 말로 하면 어떤 양의 제곱의 평균을 취한 다음에 그거의 스퀘어 루트를 취한 거죠. 그걸 우리가 루트민 스퀘어 값이라고 정의해요. 어떻게? 루트민 스퀘어는 루트 민 스퀘어죠. 물론 과정은 거꾸로지만 써있는 걸 그대로 읽은 거예요. 루트 민 스퀘어 값이죠. 그래서 얘기한 거는 어떤 양을 제곱을 해서 평균을 하고 그거의 스퀘어 루트를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어떤 양의 제곱을 해서 평균한 거랑 어떤 양을 평균해서 제곱한 양이랑은 다르죠. 왜냐하면 그냥 어떤 양을 평균을 한다는 것은 전부 다 양수면 똑같지만 양수도 되고 음수가 될 수 있다 그러면 평균값은 사람은 0이 될 수 있어요. 평균값의 제곱은 0이 될 수 있죠. 그렇지만 B제곱은 B가 음수든 양수든 전부 다 제곱을 하면 0 이상의 수를 만든 다음에 평균값을 취하는 거니까 B제곱의 평균값과 B의 평균값의 제곱은 일반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우리 다양한 같은 양을 B S를 빼먹네. 루트민 스퀘어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면 드디어 P는 3B분의 요게 바로 루트민 스퀘어의 제곱이죠.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이퀘이션 오브 스테이트를 보면 nRT 라는 게 B래. 이퀘이션 오브 스테이트에서 나온 거죠. PB는 nRT니까. 그러고 나서 이거랑 이걸 비교해봐요. 분포에 B가 있는 건 똑같고 몰수도 똑같고, 그럼 BRMS는 분자량으로 나눠주고 3배가 올라가고 3RT 나누기 MS 스퀘어를 뚫잖아요. 기체 분자 운동론에서 나온 기체 분자의 통계적인 특성을 거시적인 양, 분자량, 템퍼러처, 가스 컨스턴트로 표현했죠. 기체 분자의 루트민 스퀘어, 속도의 루트민 스퀘어 값은 질량이 크면 클수록 작아지고 스퀘어 루트 n분의 1에 드려야죠.
분자량이 4배가 되면 속도는 VRMS는 반으로 줄어들고 템퍼러처의 스퀘어루트 되고 스퀘어루트 n분의 t에 비례하는 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우리 다음 것 이제 다음 거 시키면 그건 좀 이따가 또 하나는 조금 아까 운동에너지의 평균값이라고 했죠. 그럼 분자들의 운동에너지의 평균값은 어떤 의미에서 평균값이냐면 요거를 루트 민 스퀘어 값의 센스에서 평균값이라고 쓰면 운동에너지의 평균값은 분자들이 하나 가지고 있는 평균은 2분의 m BRMS의 제곱 2분의 m 아까 요게 BRMS의 제곱이 3분의 m분의 3 IP라고 했죠. 그래서 2분의 3 T R을 m으로 안 분자량을 거꾸로 이거는 분자의 질량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아보가드로수가 나오죠. 이거를 요 스몰 m이 요 밑으로 들어가면 라지 m을 스몰 m으로 나눈 거죠. 라지 m은 분자량이고 스몰 m은 분자의 질량이에요. 분자량을 분자의 질량으로 나눈 게 뭐였죠? 아보가드로 넣은 거예요. 왜냐면 분자의 질량에다 아보가드로 곱하기 분자량이니까. 요 밑에 있는 요 스몰 m이 밑으로 들어가면 여기 있는 게 아보가드로 넣은 거예요. 그럼 기체 가스 컨스탄트를 아보가드로 넘버로 나눈 양이 뭐였었죠? 볼츠만 컨스탄트예요. 2분의 3K 줄여줘요. 이게 아이디얼 가스에서는 기체의 인터널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기체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라고 했죠. 평균 운동 에너지가 분자 하나 단위예요. 이렇게 쓰면 안 되지. 분자 하나 단위니까 전체 분자 하나당 그럼 전체는 n개 있으면 다음과 같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보면 내부 에너지가 템퍼러처에만 의존한다는 사실을 기체 분자 운동론에 의해서는 증명을 할 수 있고 더군다나 T에만 의존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T에 비례해요. 비례 상수까지 이룰 거예요. 이거는 다시 쓰면 스몰 n, 몰수 스몰 n 곱하기 가스 컨스탄트로도 쓸 수 있어요. 우리 아주 내부 에너지를 일시적인 관계에서부터 끄집어낼 수 있죠. 다음 근데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빈 프리 패스 이건 뭐냐면 사실 아이디얼 가스의 유닛이랑은 조금 상반되는 개념이긴 하지만 우리가 다음 민 프리 패스가 뭐냐면 기체가 이렇게 기체 분자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이걸 전부 다 움직이죠. 전부 다 움직이는데 우리 편의상 우리 한 개만 생각해보면 하나가 가다 보면 어느 분자에 땅 부딪히고 또 땅 부딪히고 이때까지 부딪히기 전까지는 계속 우주반의 속도를 유지하죠. 땅 부딪히면 그 전에 내가 어느 방향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물론 운동량 보존과 탄성 충돌의 조건에 따라 성립하겠지만 이게 정지하고 있으면 문제지만 이게 이것도 역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게 딱 와서 부딪혀 다음까지 이렇게 나오면 그 전에 있는 기억은 전부 다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랜덤 모션인데 땅 부딪히고 다음같이 굉장히 복잡한 운동을 할 거라 이거예요. 부딪힐 때마다 어떤 때는 충돌한 다음에 다음 충돌까지의 시간이 길게 부딪히지 않고 오래 갈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한 번 충돌하고 다음 충돌할 때까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충돌할 경우도 있죠. 그래서 보면 한 번 충돌하고 다음 번 충돌할 때까지 분자가 이동한 거리 그거는 어떤 때는 매우 길게 많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아주 짧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평균한 길이를 mean free path라고 해요. 이거 보면 이해할 수 있죠. free path는 뭐냐면 한 번 충돌과 충돌 사이에는 항상 free particle이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니까 free path의 길이의 평균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mean free path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 그래서 이걸 왜 계산하냐? mean free path의 역수를 취하면 그 mean free path에다가 이 분자의 평균 속도 VRMS로 나눠주면 시간에 해당되는 양이 있는데 그건 그 시간은 뭐냐면 한 번 충돌하는데 한 번 충돌하고 다음 충돌할 때까지는 걸리는 시간의 평균이죠. 평균적인 시간이에요. 평균적인 시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 서멀 이퀄리브리움에 도달한다는 것은 조금 아까 본 것처럼 계속 상호작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평균 운동 에너지가 같아지는 서멀 이퀄리브리움을 이루려면 오랜 두 개의 템퍼러처가 다른 걸 딱 붙여줬을 때 그 안에 단위 시간당 충돌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대로 훨씬 더 빨리 정보들이 서로 교환이 돼서 이퀄리브리움에 도달하는 것이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뭐냐면 충돌과 충돌 사이의 평균 시간보다 훨씬 오랜 시간을 놔둬야지 서멀 이퀄리브리움에 도달할 수 있다 이거죠.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 서멀 이퀄리브리움에 도달하려면 적어도 얼마 이상 둬야 되느냐? 물론 한 번 충돌할 때 걸리는 평균 시간보다는 굉장히 커야 되죠. 그래서 우리 그럼 뭐냐면 한 번 충돌하고 다음 충돌할 때 걸리는 평균 시간이 그 기체인 경우는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거가 서멀 이퀄리브리움에 언제 도달하느냐를 알기 위한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거를 보기 위해서 사실은 mean free path를 보는 거죠. mean free path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설명은 그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식은 복잡하지만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걸 나는 이거하고 기체의 상태 방정식과 다른 것을 카이네틱에 있어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여러 가지 연력학적인 과정을 나오는 열 에너지, 내부 에너지, 한기를 좀 더 퀄리티티브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